지금 저희가 배탈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정부가 지원을 쓴다고 약을 썼는데 그 약이 이미 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는 선이지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못해서 그 상태로 지금 지연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 급감이 언젠가 나타날 거고 그 시점에서 어떤 시장이 한번 거품이 좀 꺼지는 시기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여러분 교촌치킨인가 치킨값 막 3만 원 올려가지고 갑자기 소비자들이 외면해가지고 매출이 확 줄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면 그 PF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교촌치킨이 3만 원을 올리려고 레시피를 고급스럽게 만들고 해서 자본을 투입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연구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건설회사가 분양가 높이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가격을 소비자들이 외면하기 시작했잖아요. 대출 확대와 전매 제한이라는 어떤 투기성 어떤 팁을 준 바람에 그 수요가 지금 따라붙은 거지 실수요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능력이 돼가지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부동산 PF 현장에 직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소비자가 있어야 팔리지 않습니까? 투자 요소든 실수요자든. 근데 투자자분들 자체도 지금의 금리 수준이 당분간 지금까지도 조금 버텨왔고 물론 연끌을 이미 소화해가지고 능력 있는 분들은 지금 투자할 수도 있겠죠. 여윳돈이 생겼으니까. 그러나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가격이 고점이라고 판단되면 이건 조정이 돼야지 들어가겠다고 현금을 보관하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이는 시나리오가 있죠. 그럼 PF 현장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뭐 멀리 안 가도 됩니다. 2009년도에 MB정부 때도 여러분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주택가격이 거의 반토막 나고 나서 2009년도 2월 4일 날 MB정부에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12월부터 계속 발표하다가 2월 4일 날 미분양 대책까지 포함해서 더 크게 발표를 해요. 그 내용이 지금랑 똑같습니다. 그때도 PF 현장들이 이제 부동산이 살아날 걸 기대하고 이자를 내면서 버틴 거예요. 근데 결국 못 살아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택가격이 너무 높고 수요가 이미 소진됐고 수요가 없으면 팔 데가 없으면 이자만 낼 수는 없잖아요. 못 버티잖아요. 부동산 단위가 크잖아요. 그 현장들이 결국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11년도죠. 우리나라 저축은행 11곳이 부도가 납니다. 한번 뉴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 뒤로 그 충격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택가격이 내려가는데도 사람들이 안 살 정도가 됐어요. 충격이 커가지고 14년도까지. 그 박근혜 정부에서 유주택자 전세대출 풀고 전세대출 액수 늘리고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피니까 그때 이제 투자와 투기 심리 실수요가 가세하면서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PF 현장은 2011년도에 데자뷰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다행인 건 뭐냐? 그 당시는 1금융권이나 저축은행 바로 이 좀 상위급이 박살이 났지만 저축은행 그때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요번 부동산 상승기 때 아주 공격적으로 부동산 PF나 브릿지론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증권사, 캐피탈, 농협, 신협, 수협 이런 제2금융기관들이 많이 붙었어요. 근데 그 금융기관들이 브릿지론이 거의 한 50~60%가 다 지금 묶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려면 본 PF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성이 없는 게 이미 결정 났어요. 수요가 없다는 게.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긴급하게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우량 현장, 불량 현장을 뭐 구분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한 25조 정도 투입이 됐거든요. 전체 지금 PF 부실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PF 부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정 총액이 한 130조 넘습니다. 섀도우까지 하면 한 150조 가까이 되는데요. 25조가 150조를 살릴 수 있나요? 못 살리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데자뷰가 올해 지났으니까 작년부터 했잖아요. 벌써 1년 지났잖아요. 내년 말쯤 늦어도 시장에 뭐 캐피탈이든 증권사든 만약에 시장이 안 살아난다면 부동산 PF는 터질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다행히 그 충격이 예전에 이미 우리가 스터디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충분히 감내한다. 다만 그 효과는 쉽게 사업자들이 다시 부동산을 무리해서 사업하기 힘드니까
그 부도나 현장들의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렴하게 나오겠죠. 나오면 그거 저렴한 수준이 사업 시행자가 사가지고 수익이 나고 수요자가 발생할 수준이라 그 토지를 사겠죠? 그럼 그건 부도가 나면 경매로 나올 것이고 시장에서 소화하는 단가들이 낮아질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차후에 분양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2012, 13년도가 그래서 착한 분양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조합이 스스로 우리 분양가 낮추겠다고 분양했습니다. 강남에서 그것도. 왜? 강남에 2011년, 12년에 미분양이 막 터졌거든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검색해 보세요. 엄청 터졌습니다. 그러고서 강남 미분양이 2014년, 14년 말까지 계속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 부동산 PF 부실 현장이 살아나기는 좀 쉽지 않다. 과도한 데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식사하실 때 밥을 많이 먹었어요. 반찬도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조금 배가 찬 것 같아서 쉬었다 먹으면 또 먹잖아요. 다음날 조금 먹을 수 있으면. 그런데 여기서 오바를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배탈 설사 났잖아요.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나요? 3, 4일 고생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이해되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배탈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약을 그 정부가 지원을 쓴다고 약을 썼는데 그 약이 이미 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는 선이지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못해서 그 상태로 지금 지연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급감이 언젠가 나타날 거고 그 시점에서 어떤 시장이 한번 거품이 좀 꺼지는 시기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꺼지고 나면 또 잠시 고통이 있겠지만 사이클상 항상 자본주의 시대는 우상향하게 돼 있거든요. 명목 가격이. 다만 지금 명목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려오고 나서 다시 가겠죠. 적정선으로. 그러니까 내려올 때 시장에 접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내 집 마련, 자산 관리, 자산 증식 타임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너무 액면 받아드시면 안 됩니다. 강남이 22억짜리가 14억은 실제로 14억 거래 수준으로 형성된 게 아니고요. 22억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요가 많이 빠졌지만 다음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라면 22억인데 한 17억, 18억에 사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 14억은 뭐냐면 아마 99% 직거래일 겁니다. 직거래. 그 직거래란 건 뭐냐면 증여세나 이런 상속세 이런 세금을 조금 절세하기 위해서 직접 거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세에 상하폭이 있어요. 상하폭에서 30%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 빠졌을 때는 그냥 실거래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22억의 아들한테 상속하는 것보다는 직접 거래하는 게 낫겠죠. 줄 거라면. 뭐 그런 경우일 거라고 좀 추측이 되고 만약에 실제로 시장에서 14억에 거래가 됐는데 그 전 거래가 19억이었다. 그럼 뭔가 정상적이진 않죠, 여러분. 다만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직전 거래 가격이 2021년도 최고점에 22억이었다라면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거래가 앞에 경우일 수도 있고 그럴 경우가 좀 많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통상 고점보다 서울에 30% 하락된 거래들은 꽤 있고요. 통상 20에서 15% 하락 거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건 뭐 명확한 팩트니까. 다만 그 한국 부동산은 제가 뭐 잘 믿지 못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물론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건 아는데 뭐 표본자를 오픈해 주시면 제가 좀 100% 좀
제가 사과를 드릴 텐데 지금까지 아직도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으세요. 한국 부동산은 보수적으로 일단 가격을 책정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패턴을 보면은 보통 90%나 지수로 따질 때 한 85%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5%, 10%더 다운된 거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최고점 대비 20에서 30% 정도 거래되는 게 시장에 지금 많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죄송한 얘기지만 제 유튜브에 그 직전 거래 대비 대한민국의 지금 직전 거래 대비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갭이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통계를 내는 게 거의 없는데요. 제 개인 유튜브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 체크를 해보니까요. 하락 거래가 거의 7, 80% 됩니다. 서울에. 근데 이게 이제 지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산입을 안 해요. 이상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그 국토부 실거래가를 제가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락의 14억 거래는 약간 특수거래고, 제가 볼 때 현재부터 연말까지 아마 5에서 10%의 하락 조정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신생아론에 대한 어떤 수요자들의 상태를 제가 100% 파악은 못했지만 약간 다시 보합 내지 반등의 기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재하락이 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경매 시장을 시장 분석에 적용할 때는요. 경매 물건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하방 압력이 강해지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소화될 거면 돼야 되는데 그 안에 임차권이나 전세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추세를 봐야 되겠죠. 추세가 강남의 경매 물건의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가 좀 있을까요? 몇십 개가 몇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강남 시장은 약간의 조금 과장된 가격 시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짜 거래 신고하고 해지하면 없어지잖아요. 신고가라고 떠드는 것들. 그 부분도 100% 장담할 수 없고, 다만 실제로 많이 오른 것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 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로 갖다 집을 사두고 전세를 놔도 되게끔 풀어놨어요. 특례보금자리면은 집을 살 사람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샀던 집들이 이자가 전세를 채웠는데도 나머지 돈은 자기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넘어갔는데 안 들어가고 유주택자 전세 대출 받고 이래가지고 올인한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지금 이자를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 봄에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도리어 계속 올랐잖아요. 그럼 예상보다 높아지면 이게 1년 정도 더 가면 사실 쉽게 버티기 이자 부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고, 강남 물건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두세 달 전부터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막 혼동된 시장인 거예요. 경매 물건이 나와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있고, 1회, 2회 유찰되는 얘기 뭐예요? 현재 경매 물건 나온 것보다 가격이 저렴해야 경매에 투자하는 사람이 샀어야 투자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현재 시장 가격은 미래에 보장받을 수 없는 가격이라는 걸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판단한 거잖아요. 판단했으니까 낙찰률이 25%밖에 안 되죠. 그쵸? 낙찰률 25%면 10개 물건 중에 2개 반만 낙찰되고 7개 반은 사람들이 안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왜 안 쳐다보죠? 비싸니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이 지금 역대 최다를 계속 경신 중인데요. 몇 년 만에. 이게 내년 초까지 이어지면 시장은 완연하게 더블딥을 지나서 제2차 하락의 조정기로 가는 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살아난다면 제가 알 수 없는 일반 소비자들이 돈을 어디서 많이 버셔가지고, 아니면 막강한 투자 팁이 있어가지고 올인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는 한은 지금 정상적인 데이터를 볼 때는 제가 볼 땐 경매 물건의 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에 대해서 하방 압력을 시장에서 이미 조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